여러분, 자금경색이 최악이라. 그래서 1년 내 금융위기가 온다. 이 말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은행이 말입니다. 금융전문가 그리고 경제전문가 이런 분들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라는 건데요.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라는 걸 조사를 해봤더니 와, 여러분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1년 내 금융위기 응답한 비율이 58.3%였습니다. 이게 조사기관이 한국은행이라는데 일단 방점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웬만해서 말입니다. 위기를 조장하는 그런 지표를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1년 내 금융위기가 온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정확히 질문이 뭐였나 하면요. 금융 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충격이 단기, 그러니까 1년 이내죠. 단기에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58.3%가 금융위기 온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실제로도 보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2021년 하반기에 조사했을 때는요. 12.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늘어납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26.9%까지 늘어나더니요. 그리고 2022년 하반기에는 58.3%까지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이게 보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36.1%고요. 낮다. 아예 금융위기는 안 온다. 이렇게 이야기한 비율은요. 5.6%입니다. 5.6%. 그러니까 국내외 금융경제 전문가 72명한테 조사한 결과이기는 한데요. 이게 1년 내 금융위기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경제가 지금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린 거 있죠. 부채 폭발에 대한 위험이 점점 커진다 이 말씀이요. 이 말이 바로 금융위기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는 벌써 오래됐습니다. 가게든 기업이든 부채 폭발의 위험이 굉장히 커진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국내외 경제 금융 전문가들도 제 얘기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요인은요.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오히려 부채에 대한 부실이 증가하고 거기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한다가 27.8%입니다. 쉽게 말하면 흑자도산 날 수 있다는 이야기. 돈을 못 구해서 흑자도산. 이것은 최악입니다. 돈을 못 구해서 흑자도산은 아마 경제에서 말입니다. 돈맥 경화로 인한 위기가 오는 거니까 이것은 최악의 어떤 상태로 몰고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게다가 말입니다. 두 번째가 가계 부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상환 부담 증가한다 16.7%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했던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가계부채에 대한 위험은 조금 줄어들었다. 왜 줄어들었느냐. 대출 만기 연장 133조 3천억 원을 1년 후로 미뤘으니까 지금 당장은 줄어들었고 시한폭탄은 1년 후에 터질 거다. 그 말씀 드리면서 기업 부채가 더 심각하다. 게다가
가계부채는 단위 건당 액수가 굉장히 적지만 기업은 단위 건당 액수가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터져도 금융 충격에서는 굉장히 심각할 거다. 그 말씀 드렸는데 그 말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요. 금융기관들의 대출 부실 그리고 우발 채무가 현실화된다는 거예요. 13.9%거든요. 이것은요. 결국 기업 부채나 가계부채가 심화돼서 갚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니까 위에 어떤 두 가지 이야기하고 그것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요. 세 번째는요. 국내 시장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한다는 게 12.5%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금리 인상이 우리 경제를 침체의 늪으로 빠뜨린다는 이야기 제가 계속했던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돼서 8.3%가 된다. 이게 뭐 주식시장이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환율도 떨어질 때는 인정사정 없이 떨어지고요. 올라갈 때는 또 인정사정 없이 올라갑니다. 부동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떨어지는 속도가 급격하거든요. 심각하죠. 게다가 국외 대한민국 밖에서 일어나는 요인도 이게 금융 시스템에 충격을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글로벌 자산 가격이 지금 급격하게 조정되기 때문에 이것도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게 4.2%나 됩니다. 이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국내외 전문가 72명이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에서 위험하다. 1년 안에 금융위기가 온다는 이야기.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요. 게다가 조사하는 곳이 한국은행이라는 곳 자체만 보더라도 위험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여러분, 지금 기업이나 가게가 심각합니다. 부채 폭발에 대한 위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심각하게 올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당장 말입니다. 국고채와 회사채 금리 차이, 일반적으로 금리 스프레드라고 이야기하죠. 금리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요 3.64%입니다. 11월 25일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AA-급 회사채 금리 이것은요 5.40%입니다. 차이만 하더라도 지금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스프레드가 이만큼 벌어졌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국고채를 선호하지 회사채를 안 산다는 거예요. 금리가 싸더라도 말입니다. 국고채는 안전하니까 사지만 회사채는 금리가 높다고 하더라도 안 산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업에게 자금 조달의 위험성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알지만 기업이라는 게 이게 완전 자기 자본만 가지고 기업 운영을 못합니다. 최소한 부채 비율이 100% 이내로 왔다 갔다 하면서 기업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업의 어떤 자금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면 회사 경영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 폭발의 위험이 있는 거죠. 이게 자금 조달을 못해서 회사채가 만기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을 제대로 못해서 망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최악의 흑자도산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부채도 만만치 않습니다. 돈을 끌어다 대고 싶지만 기업 부채가 2분기 기준으로 말입니다. 2,476조 3천억 원이나 됩니다. 이게 뭐 부채가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을 해보면 45.78%가 늘어났으니 금액으로는 777조 7천억 원이 늘어났으니 이게 뭐 기업은 지금 부채 덤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GDP 대비해서 따져도 119%가 넘어섰으니까요. 그러니 기업의 어떤 상황은 점점 열악해져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결국은 부채 폭발이 일어난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지금 서서히 현실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가계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기업도 이자 폭탄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가계부채도 이자 폭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준금리가 이제 올라서 3.25%입니다. 미국은 4%고요. 기준금리가 더 오를 것이냐? 더 오를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출금리가 이미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8%를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이대로 가면요. 12월 달에는요. 정부가 자제하라 하지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 은행 입장에서는요. 대출할 돈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은행채도 발행하지 마라. 은행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그죠? 게다가 예금금리 올리지 마라. 이게 예금금리 올려줘서 예금이나 적금을 많이 빨아들여야 되는데 그 자원으로 대출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두 개 다 제대로 못하게 정부가 막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말입니다. 대출은 많이 해줘라. 이게 쉬울까요? 예, 쉽지 않습니다. 대출 많이 해주는 게 자금을 조달을 그만큼 해줘야지. 여기에서 조달이 많아야 대출이 많아지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결국 말입니다. 그 와중에서 결국 말입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갑니다. 유동성 위기가 올지도 모르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따지면 금리가 올라가는 만큼 지금도 이미 힘듭니다. 지금 이대로면 대출금리가 8%가 아마 12월에는 9%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나오고요. 1월까지 넘어가서는요. 10%가 되지 않겠느냐는 공포스러운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 부채도 그렇고요. 가계부채는요. 가계부채 3분기 기준으로 보면 1870조 6천억 원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물론 역대 최고죠. 역대 최고. 안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그러니 부채 폭발의 위험이 커지는 거죠. 아니 소득이라도 많으면 좋아요. 거리두기를 이게 해제하고 나서 소득이라도 많으면 좋은데 실질 소득은요 여러분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3.2%가 줄어들었다면 2022년에는요 2.8%가 줄어들었거든요. 소득이 줄어드는데 이게 이자나 원금을 제대로 갚을 수 있을까요? 이거 쉽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위기란 놈은요 그냥 찾아옵니다. 그 위기란 놈이 결국 부채 폭발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올 텐데 그 부채 폭발 다시 말해서 디폴트는요 결국 우리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가계부채가 먼저 말입니다. 이금융권에 영향을 미치겠죠. 지방은행에 영향을 미치겠죠. 여기다가 기업부채가 또 이금융권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면 이금융권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저축은행 사태처럼 머니런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좀 더 확대 발전하면 1금융권까지도 갈 수 있다. 이게 국내외 금융 경제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금융위기에 대한 어떤 충격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게 외환위기 맞으려고 하다가 금융위기 터진다 이 말씀 드렸는데 그게 점점 현실화돼 가고 있어요. 저는 정부가 잘 막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자칫 말입니다. 삐끗하면 이게 금융위기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것 아마 정부도 알고는 있을 거예요. 때문에 그에 대한 아주 철저한 대비책 반드시 마련해야 되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이게 금융위기 충격이 깊이가 얼마나 클란지 이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 깊이가 깊었을 때는 뭐 금융위기 때보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깊었다. 외환위기 때보다 깊었다. 이러면 상황이 최악으로 갑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금을 쌓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금을 쌓아가는 것 외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일자리를 무조건 가지는 거예요. 이게 길게 갈 거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이게 깊이가 깊으면요. V자 반등이라고 해서 바로 상승이 일어나는 우리가 2020년에 목격을 했잖아요.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를 하니까 3월, 4월, 5월 2020년 이때가 진짜 어려웠거든요. 그러더니 바로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가오는 퍼펙트 스톰이라고 이야기하는 복합위기는요. 길게 갑니다. L자형, V자형이 아닐 거예요. L자형은 깊이는 얕아도 길게 가면 갈수록 여러분 고통은 더 크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 일자리에서 나오는 돈을 최대한 전략해서 현금으로 쌓아야 된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만큼 금융위기의 어떤 공포는요. 다가온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